많은 수험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 회독을 할 때 있어서 세모회계가 굉장히 범위가 많아서 회독 속도를 좀 붙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데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으실지? 저는 이제 이승철 선생님 요약서로 공부를 했었는데 요약서에 보면은 A는 B이다 라는 그 기본 전제가 있고 그 밑에 안 되는 것들이 쩌르륵 나와요.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필기 같은 거를 할 때도 이게 맞다라는 거는 파란색으로 칠하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들 아니다라는 거는 회색으로 칠해서 시각적으로 더 눈에 잘 띄게 일단 필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를 다 푸는데 그때 문제 위에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회독할 때는 똑같이 다 같이 풀지만 그 다음에도 틀린 거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몇 회독이 지나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부분만 틀려요. 그런 틀린 부분들을 다시 요약서 가서 보고 사실 이거는 이론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사실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을 채워 넣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문제풀이를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채워 넣는다. 그 다음에 반복한다. 이렇게 하시면 회독수가 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서에 세법학을 단권하는 것처럼 제가 틀린 문제를 그 예제 옆에다가 항상 요약을 해서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항상 틀리는 부분들을 뭐 이자소득에서 이걸 많이 빠뜨리더라. 그럼 이자소득 예제 옆에 제 문제를 추가해 놓는 거예요. 제 문제를 추가하고 밑에 답변 따로 안 보이게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 예제를 풀면은 제가 틀린 걸 한번 회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연습서에서도 틀리는 부분이 고민이 좀 덜 되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세무에게는 여러 번 푼다고 해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암기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조금 채워놓고 거기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속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유해 1기부터 보통 3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목별로 공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으실까요? 공부 비중으로 봤을 때 세법학을 처음에 1기 때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3기 때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회계학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1기 때 이제 세법학을 한 80% 정도? 70% 80% 정도 세법학을 해놓고 회계학을 점점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은 반대로 이제 회계학을 먼저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세법학을 암기하는 과목이니까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법학은 많이 해도 계속 불안해. 그런 과목이라서 처음에 이제 해놓고 나중에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회계학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제 세법학은 어느 정도 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세법학은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의고사 진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진도를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진도가 정말 빡빡하거든요. 그 8주 동안 진행되는 그 시험에서 시험 범위량을 내가 그 한 주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목별 공부 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좀 모의고사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 1기 때 이제 세법학 강사분들별로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제가 뭐 A 강사를 들었으면 다음에 이제 유해할 때는 B 강사를 듣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강사 변경을 하셨을까요? 정병창 선생님 수업을 쭉 듣다가 나무에서 이제 정정우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계셔서 유해 1기는 정정우 선생님 책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잠깐 외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듣기 편한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선생님들이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를 다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수업이 맞다면은 그거를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으면 책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독성이나 내가 회독수를 높이려면
한 선생님 거를 쭉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고, 다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3차 할 때에는 주로 스가로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3차까지 갔을 때는 코어를 사가지고 이제 그 세목별로 다 쪼갰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할 때는 보지 않았고 제가 자기 전에 오늘 공부했던 세법학 범위를 코어를 보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형식으로 써 있으면 새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저는 그런 용도로는 좀 활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내가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인데 조금 어구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없는데 굳이 책을 여러 권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을 쭉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유은종 선생님 이제 팬이기 때문에 저는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꾸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각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게 작용을 할까 생각이 들어요. 3차 이상이 되면 유예 일기를 이제 2번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유예 일기에는 세법학을 혹시 재수강 다 하셨는지 궁금해요. 세법학은 자기가 알면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불안하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서 듣는 게 수험에 있어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 봐가면서 만약에 그 불안함이 해소되는 게 내 공부하는데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회계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야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회계학을 좀 많이 올려놓고 싶거든요. 세법학은 요즘에는 그래도 법령 위주로 나오니까 어느 정도 암기하면 확실히 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계학이 중요하지 않을까. 회계학을 비중을 좀 높게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세법학이 조급해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확실히 해두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학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세법학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데도 세법학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과목이 계속 그런 거 계속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내가 아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불안함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회계학을 계속 늘려가면은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계학 1부도 비교적 어렵게 나오면서 이번에 연습서를 조금 난이도를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강의를 좀 재수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좀 고민이 돼요. 구독자님께서 현재 그 재무회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이거를 강의를 다 볼지 안 볼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만 채워서 들을 수 있고 유예를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1차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간적으로 확보가 돼서 듣는 게 무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만약에 세무회계도 듣겠다, 재무회계도 듣겠다, 원가도 듣겠다 이러면 조금 힘들고요. 만약에 내가 원가가 자신이 있어서 지금 재무회계를 좀 빠르게 그 점수 확보를 하고 좀 심화된 과정을 수강하는 거는 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생소한 주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번 시험은 제가 듣기로는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의 생각은 응용 문제는 계속 응용이 되니까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은 걔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예제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온 주제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이렇게 넓혀서 해보면은 난이도를 올린다는 게 뭐 그런 부분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강의는 저는 들을 것 같은데 제 지인분들도 보면은 결제해놓고 자기가 틀린 부분을 다시 보거나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는 계속 보셨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회계학을 혼자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계학도 혹시 모의고사를 보신 거예요? 네, 회계학도 모의고사를 받고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 제가 이제 실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시험에 가니까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하더라. 이런 걸 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과목 자체의 실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숫자가 2334라는 숫자가 나오면
제가 2, 2, 3, 4라고 많이 치더라고요, 계산기를. 그걸 모의고사 볼 때 여러 번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면은 나는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알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자리보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 분량은 내가 확실하게 시험에 나와도 풀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과정이 시험이 있으면 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그 범위가 미뤄지기 때문에 저는 듣는 거로 추천해드려요. 두 분은 수험 기간 동안 했던 스터디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그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스터디가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병창 쌤 유해 일기를 들으면 스터디를 꾸려줘요. 그 조에서 매주 범위를 정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우리가 정해진 범위의 양을 막 끊임없이 다 쓴 다음에 그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채점을 해요.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면 제가 채점자가 돼보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구나를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채점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핵심을 잘 써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또 다른 좋았던 점은 이제 다른 사람의 답안을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내 답안지만 보지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렇게 썼을 때 더 가독성이 좋구나, 그리고 이 정도 범위를 쓰면 이 정도 점수를 받겠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서,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만약에 정병창 쌤 수업을 듣는다면 그 유해 때 스터디를 하는 걸 좀 추천을 했었어요. 사실 회계학 1부, 2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딱 좀 명확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동일해야지 그게 맞고 틀리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그런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유해 1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매주 챌린지를 나한테 심어주면서 좀 진도를 따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법학도 그렇고 회계학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좀 쉽게 푼다든지 뭐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세법학에서도 떠오르지 않았던 단서 같은 게 뭐 그분이 외웠던 방식으로 외워진다든지, 근데 앞글자 같은 것도 되게 신기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책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 어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받아서 좀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처음 뵌 구독자님이기도 하고 좀 약간 저희가 뚝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세무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러운 게, 장수생이다 보니까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이랑 합격한 세무사랑 거의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수험 생활을 같이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대화할 주제도 있고, 제가 어떤 합격한 선배라기보다도 같은 과정을 지내온 그 친구처럼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리프레시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꼭 필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서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님도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 말고도 이제 힘든 수험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같이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고, 필드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수험 생활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또 수습도 하고 근세도 하고 개업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꿈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세무사라는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합격해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만큼 저도 모든 구독자님들 다 원하시는 거를 이루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의 결과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다른 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적에 있어서 이 시험을 선택을 했고 꼭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꼭 도전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못 이루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회는 없을 수 있어요. 목표했던 바를 이루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되고 그 성과라기보다는 그 성취감으로 좀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험생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